김성혁입니다. 예. 그, 화면 공유를 하고요.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과 한국 경제라는 제목으로 최근 한 두 달 동안 지금 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 가장 나쁜 시나리오보다도 좀 더 센 톤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관세를 매기겠느냐, 다른 거를 이제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는 엄포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예, 상, 상당히 만만치 않는 그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트럼프 노미스의 특징,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배경,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각서 행정명령, 한국 주요 산업에 주는 타격, 이런 보험 무역 시대 대응 방안,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노미스의 특징은 그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에 그치지 않고 이 세계 경제 전체를 재편하는 큰 틀을 바꾸는 그런 이제 미국의 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는 고립주의와 실리주의로 미국 패권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세계 경찰의 역할, 그리고 자본주의권에 있는 나라들에게 원조를 주면서 자유진영을 수호했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단하겠다. 그리고 동맹국의 군사비 인상을 요구하겠다. 미국만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협정, 유엔의 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 등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 고립주의를 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익되는 것은 철저히 실리주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백인, 남성, 기독교 중심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는 혐오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나 이슬람, 이주민에 대해서는 차별하고 그 쫓아내고 이런 이제 공격을 취하고 있고요. 성별은 오직 두 개뿐이다. 남녀만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이런 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 부분은 이제 군대나 사회기관에서 배제시키고 있고, 따라서 이제 여성과 흑인에 대한 혐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의 무자비한 제국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지원했던 원조의 두 배를 배상해라. 그 키토리 등 자원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의 강탈 수준으로 뺏어가고 있고요. 가자 지구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지중해 요충지를 미국이 차지하겠다. 이런 입장.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 캐나다를 미국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런 영토 팽창 정책은 19세기 제국주의에나 있었던 일인데 트럼프는 이런 걸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면에는 자원 및 물리와 군사 거점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일정하게 파나마 운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소유하려고 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런 걸 실행하는 방법은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충격과 공포에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린란드 파나마 소유에 반대하면은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행정명령을 무려 72건이나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들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뭐 즉각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 군용기로 추방하는 이주민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5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젤렌스키가 종전을 거부하니까 넌 독재자다. 대통령 선거도 지금 계엄으로 안 하고 있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의 공포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이 72건이었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한 달에 12건에 불과했고요. 이 72건은 조지 부시나 오바마 그리고 트럼프 일기 1년 전체 요 행정부들이 1년 전체에 내렸던 행정명령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한 달 만에 기선 제압식으로 상대 국가들을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추구하는 건 미국의 재건인데 트럼프의 우상은 35대 대통령 맥킨리입니다. 맥킨리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맥킨리가 필리핀을 침공하면서 신의 명령이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도 취임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가 2번이나 저격받았지만 살아났다. 이건 신의 뜻이다. 미국을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맥킨리가 미국은 이민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데 10년 전에 온 이민자, 뭐 올해 온 이민자,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는 이민자 이렇게 있는데 먼저 온 본토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민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했어요. 뭐 트럼프가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철강과 석유 독점 자본가들의 정치 자금과 지지로 맥키니가 당선됐는데 트럼프도 기업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죠. 헤지펀드 에크먼이나 그 머스크 그리고 팔머 부동산 억만장자 등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요. 이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또 이제 맥킨리는 제왕적 대통령을 추구하고 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선전포고하고 군대 파견하고 이런 걸 했고요. 트럼프 역시 그 친환경 보조금 같은 걸 이제 중단하고 화석연료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건 의회를 통해야 된다. 또 이제 판사가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제동을 걸자 뭐 부패한 판사다. 이러면서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비슷하죠. 반대파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일방주의. 특히 이제 관세로 보호무역 정치를 한 건데요. 맥킨리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세 정책을 실시한 대통령입니다. 맥킨리는 의원일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때까지 고관세 정책을 썼는데 50%까지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흑자를 기록했고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조업 생산량이 늘어가고 이걸 이제 수요처가 부족해지니까 잉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간 호혜주의로 전환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앞부분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고관세 정책이 했던 것만 얘기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통상 정책에서 관세는 핵심입니다.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고 나는 관세맨이다. 관세로 미국 황금기를 열겠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관세를 걷어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일자리 창출해라. 그러면 미국 제조업이 부흥된다. 이렇게 이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영토 평창
제국주의를 본따고 있는데요. 맥킨리 때 스페인 전쟁을 해가지고 쿠바, 하와이, 괌, 필리핀을 병합했고요. 아시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이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하나의 그 지역이었는데 이 파나마를 독립시켜 가지고 미국의 이제 종속국으로 만들고 운하 운영권을 뺏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린란드 뭐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 멕시코만 기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 이런 게 이제 지역주의 편착 정책이고요.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미에 중국이 이제 진출하고 있어서 중국을 퇴출시키고 아메리카는 미국이 주도하겠다. 이런 이제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관세율 추이를 보면 그 50%까지 갔던 관세가 이제 좀 40%로 떨어졌죠. 이때 이제 맥킨리가 집권해가지고 그 그건 때부터 이제 딩리법을 제정하게 해서 관세를 높였습니다. 관세를 50% 이상까지 높였고요.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 역사상 관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고 그 뒤에는 이제 미국의 산업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대방 시장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관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쭉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 대공황 때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제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였는데 그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 관세를 낮춰서 2차 대전 후에는 이제 미국이 세계 공장이 돼서 세계 제조업 절반을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유무역이 필요하니까 자유무역 정책을 썼고 WTO 같은 걸로 해서 관세가 뭐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십 년간 진행해 오다 트럼프 1기 집권 때 다시 관세를 올려서 뭐 바이든 때도 이제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다시 이제 고율 관세로 높이겠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를 보면 미국이 이제 그 금융과 서비스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제조업은 KA로 이전하거나 국제 분업 체계로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고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금융 중심 경제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2014년부터만 봐도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뭐 거의 9천억 달러, 뭐 7천억 달러, 다시 9천억 달러 이렇게 이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중에서 이제 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 정도 흑자를 받고요. 유럽연합이 2,300억 달러, 3등이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한국이 8입니다. 한국한테 작년에 660억 달러 적자를 봤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게 적자를 안기는 이런 나라들의 고율 관세를 물려서 미국에서 훔쳐간 돈을 뺏어내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입니다. 이런 이 일방주의, 제국주의식 통상정책의 배경을 보면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이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어려울 때 경제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방해서 상품을 팔 수 있게 해주고 그 결과로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봤다. 또 이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련과 싸우고 사회주의 국가가 싸우면서 국방비 지출로 재정 적자를 봤다. 그래서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지속돼서 더 이상 이제 이런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세계의 경찰 역할은 그만두겠다. 미국의 에, 정치 군사적 패권이 약화됐고 가격화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패권을 재구성하겠다. 이런 건 이제 당사자들이 지불해라 라고 이제 바꿨고요. 또 이제 중국이 빅2가 돼가지고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중국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을 못하게 하고 수출을 제한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핵심 방법을 관, 관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자 나라에 관세를 물리고 그 돈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미국에 투자한 기업은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관세는 지금 1930년 이후로 대통령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행정명령으로만 추진할 수가 있어요.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내국세는 의회 입법사항이지만 관세는 대부분이 대통령 재량입니다. 상호무역법, 국제비상경제권법, 무역확장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비상조치라는 명분 하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 있게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어서 트럼프가 관세를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0일 날 대통령 각서로 각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역 교정을 위해서 또 이제 대중국 경제 통상 정책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각 상무부, 재무부, 무역 대표처 이런 부분에 이제 지시를 해서 무역 적자 원인과 경제적 국가 안보에 대한 역량을 조사하고 추가 관세 공고할 것을 정리해라. 4월 1일까지 또는 4월 30일까지 이 그 안건별로 마감 일정이 틀리고요. 재무부는 국세청과 분리해서 관세 수입을 징수하는 대수입청 설립을 검토해라. 뭐 이런 거. 무역대표부에는 멕시코, 캐나다 지금 25% 관세를 때렸는데 이러한 내용들과 일정들을 제출해라. 등등 뭐 재무부에는 환율 조작 및 불균형 대응 방안 공고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다 지침을 내렸고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또 이제 행정명령으로 뭐 수십 건이 쏟아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현재까지만 추진된 내용을 보면 맨 먼저 우방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렸다가 한 달 유예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 주에 4월 2일에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 25% 관세의 근거는 국가 비상경제 권한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불법 이민자 또는 이제 마약류 소비를 명분으로 해서 뭐 마약류 그런 그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명분으로 25% 관세를 물린다는 겁니다. 중국의 10% 관세는 2월 4일 날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10%를 추가하겠다. 이것은 3월 4일부터 실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거는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똑같은 거죠. 뭐 국가 비상경제권한법 같은 거는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가 국가 비상사태냐? 뭐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죠. 뭐 불법 이민자가 좀 많으면 뭐 비상사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마약류가 뭐 될 수가 있으니까 비상사태다 또는 뭐 다른 의약품이나 뭐 또는 경제 그 국가안보 경제적 국가안보 이런 걸 명분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걸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 보편 관세로 개별국가 수입 상품 보편 관세로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때릴 수가 있고 또 이제 개별국가 수입 상품에 대해서 일괄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1930년 관세법 외국의 차별이 있건지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에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제 대통령 재량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4월 2일 날 발표를 하겠다. 4월 2일 날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이때 이제 어느 나라 뭐 자동차라고 해도 이제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있었죠. 좀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보면 제조업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국가안보나 수입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미국 내 생산 역량이 축소될 경우 이 법을 때릴 수가 있어요. 역시 이제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국가안보가 어디까지냐, 수입 증가로 생산 역량 축소가 어디까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린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4월 1일에 발표하겠다. 이거는 이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함합니다. 관세는 이제 상대방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리면은 그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거고 비관세 장벽이 이제 훨씬 더 무서운 건데요. 비관세 장벽은 환율이나 부가가치세, 공정거래 규제, 독과점 규제 또는 뭐 국가가 보조금을 주거나 배출가스로 규제하거나 금역으로 상품이나 뭐 안전이나 이런 문제로 또 규제하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이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손해 본 만큼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술무역 장벽도 있고 또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세 구글이나 애플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서 이제 이윤이 발생하게 만들어서 대규모 조세를 회피하자 유럽에서 이 다국적 기업 매출에 관세를 물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사업장 소재지가 조세 피난처에 있던 유럽에 있던 법적으로는 보통 조세 피난처에서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데 소재지에 관계없이 수익이 창출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고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15% 관세를 자동적으로 물리겠다. 즉 순수익에 대해서 보통 세금을 물리는데 순수익을 회피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 물리겠다. 이렇게 만든 게 디지털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미국도 그만큼 관세를 물리겠다. 어마어마한 무역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국과 같은 경우도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쌀을 식량 주권 차원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잖아요. 이건 이제 WTO하고 합의가 된 건데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과일에 대해서는 이 수입감세 30%를 때리고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뭐 금역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같은 게 다 걸리게 되는 거죠. 상호관세의 근거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상호 무역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제정하려면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대통령 재량으로 넓게 해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트럼프의 일방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의 문제점은 사실 이제 관세라는 건 기술과 자본이 뒤처지는 개발도상국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물리는 거죠. 물론 이제 선진국도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를 물리죠. 따라서 이제 그 나라 산업 특징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 산업에서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 농민을 보호한다든지 뭐 광업을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할 때 특정 부분에 관세를 물릴 수 있어서 국가 주권 산업 정책의 문제죠.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기술 패권을 잡으면서 자유무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전체적으로 자유무역, 세계화, 국제 분업 처리가 되면서 관세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어요. 평균 관세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때부터 다시 이제 이 미국 경제가 낙후되고 특히 이제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됐고 중국이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어, 제조업 부흥을 내걸고 이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취하는 관세는 개도국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기보다는 상당히 제국주의적 통상 압박 수단으로 예를 들면은 프라자 합의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환율이나 조세,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검역 이런 그 경제 주권 차원에서 어, 관세를 물리고 있는 것들을 개입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미국 상품을 예, 개방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요. 압박하고 있는데 반면에 금융이나 서비스, 농산물 미국이 유리한 영역은 아무 말 없죠. 자유무역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이 불리한 영역, 상품 시장에서만 관세를 물리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일방적이고 개국주의적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데서 이제 성격이 좀 틀린 거고요. 관세를 물리면은 미국의 저소득자, 수입 업체들은 수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저하됩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가게가 큰 피해를 볼 걸로 보고 연구소마다 다르는데 뭐 연 2,600달러 정도 가구당 피해를 볼 거다. 더 이제 비싸게 필수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세의 피해는 미국 국민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관세를 인상해 가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지금 감세한다는데 이걸 이제 메꾸겠다라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그 김양희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은 상위 20%는 관세 인상으로 소득 3.3%가 감소하지만 감세를 통해서 소득 6%가 증가합니다. 상위로 올라갈수록 이 폭이 커져서 부유층은 관세를 통해서 대기업들은 이제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하층은 손해를 본다. 이런 거고요. 또 관세를 물리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 인상을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급하급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수출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물리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리죠.
그러면 미국이 또 물리면 중국이 반격을 하고 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이 차단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요. 결과적으로 세계 GDP가 감소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930년 대공황도 식민지를 둘러싼 경제 불력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무역 침체가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30년 전후 무역액 추이를 보면은 무역액이 90억 달러에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30억 달러로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호무역 보복 관세로 이렇게 됐고 이러한 무역 침체가 대공황을 불러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2025년 경제 성장률을 주로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예측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관세를 물리기 시작하자 최근 2월 달에 그 전망치를 다 수정했어요. 독일이 1.1%로 회복할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막 물리고 있죠. EU에 25%를 물리겠다. 이렇게 떠들고 그래서 이제 0.3%로 수정했습니다. 영국은 1.5% 예상했는데 2월 달에 0.75%로 반토막 났죠. 멕시코는 1.2%였는데 멕시코, 캐나다 25% 물리겠다니까 0.6%로 떨어졌어요. 브라질은 2.5%에서 2.3%로. 아직 뭐 브라질에 물리겠다라는 말은 없어서 조금 떨어졌고, 대만은 3.29% 예상했는데 3.14%. 한국은 1.9% 예상했는데 한국은행이 한 겁니다. 어제 1.4%로 떨어뜨렸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가 2월 중순부터 자동차, 반도체 뭐 막 때리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태국은 2.9%에서 2.5%. 그러나 미국은 관세를 이렇게 물리면은 당분간은 화랑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서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아지고요. 그래서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여서 2.7%를 전망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보복 관세나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한 뭐 1년이나 그 정도는 1, 2년 정도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국가별로 관세 현황을 보면 한국은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요. 대부분 제로입니다. 음식료, 섬유, 화학, 석유, 자동차, 뭐 반도체, 전기전자, 빵이죠. 이거는 FTA 협상으로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FTA가 없죠. 관세가 있습니다. 중국은 20%, 뭐 평균 한 25% 됩니다. 베트남은 한 5%, 뭐 이렇게 되고, 유럽은 역시 이제 섬유 같은 경우는 10%, 비철금속 5%, 산업별로 편차가 있고요. 캐나다는 그 FTA가 체결돼 있잖아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FTA가 체결돼 있어서 관세가 면제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협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품목 중에서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가 있으면 관세를 물릴 수 있다. 해서 이제 지역에서 원자재나 부품도 사용해야 된다. 그럴 경우 관세가 이제 0인데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한국이 이제 그 국가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관세를 물리면 핵심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거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트니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들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서 우리 걸 뺏어갔다. 낼 돈을 안 내고 우리는 국방비를 내고 이 시장을 열어줬는데 이런 나라들은
관세도 안 내고 우리한테 팔아먹기만 했다. 그래서 이제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량을 늘리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고요. 2월 19일 날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26명이 방미를 했는데 상무장관이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대부분 돌아왔고요. 비행기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돌아간 다음 날 30분 시간을 내 가지고 10명이 남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세 문제를 얘기했는데 한 기업인이 잘 보이려고 미국에 8년간 1,6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상무장관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기업당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씩 투자해야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약속만 해놓고 시간 끌고 하면 안 된다. 그 트럼프 임기 기간 그 약속한 지 1년 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된다. 시간 끄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3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마어마한 요구를 할 걸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요. 한 기업이 1조 4천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서도 IRA 인플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으로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 투자를 많이 받아놨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보조금 폐지, 세금 감면 등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쫙 있는데 트럼프가 이건 다 재검토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러터니 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 언론 발표로는 미국 달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사주고 무역적자 불만을 달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덕근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조선업에 있어서 적극 협력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미국에 지금 공장 짓는 거, 미국 그 부실한 조선업을 한국이 인수해가지고 생산하는 거 등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요구했잖아요.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상세하게 그 뭐 보도가 되겠죠. 그럼 그 관세로 인해서 한국 산업이 어떻게 타격을 받을 거냐? 자동차 25% 관세를 4월 2일 날 발표하겠다 했는데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금액이 제일 크거든요. 50조를 수출했죠. 현대차가 그 170만 대를 팔았는데 이 중에 이제 국내산이 100만 대 정도 되고요. 한국 GM이 국내에서 생산한 50만 대 중에서 40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이제 25% 관세를 물리면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주행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 굳이 생산해서 수출해 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25% 세금 낼 바에는 미국에서 생산하든지 뭐 이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국산에 25%가 아니라 10%만 관세를 물려도 현대 기아 영업이익이 연간 4조 3천억이 감소가 된다고 신용평가 S&P가 발표를 했습니다. 25% 물리면 여기에 이제 곱하면 되겠죠. 이, 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였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4월 2일 날 발표하겠다. 작년에 15조 원 정도를 미국에 수출했는데 관세를 물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라고 이제 압박할 걸로 예상되고요. 철강산업도 3월 12일 날 25% 관세를
발표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관세를 물고 미국 시장으로 가면은 미국 철강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한국산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25%를 물려서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국 법인이 멕시코에 500개가 진출해 있고요. 캐나다에 200개 이상이 진출해 있어요. 여기서 생산한 건 전부 미국으로 우회 수출을 합니다. 삼성전자, 가전공장, LG전자, 뭐 TV, 냉장고, 오븐, 기아자동차가 1년에 15만 대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뭐 한라공주, 만도, 현대모비스, LG이노텍, 포스코 등등 이제 멕시코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공장 짓고 있는데 25% 관세를 물리면 멕시코 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수출하든지 아니면 이제 멕시코 공장을 팔고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든지 이렇게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수출이 줄어든 것만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수출 줄어든 것 말고 다른 피해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극단적 보호무역 시대에는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에 관세를 물리는 것도 타격이지만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데 물리면 그 우회에서 수출한 것도 타격을 받고요. 중국에 물리면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것도 타격을 받고 해서 단순히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 차원의 문제가 있고 수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현직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현직 공장을 지으면 그만큼 한국의 물량이 없어집니다. 울산 공장에서 뭐, 뭐, 울산 공장 하나에 5공장까지 있다면 뭐 1공장에서 만들 걸 미국 공장을 그만한 규모로 짓는다. 라고 하면 이제 그 1공장 물량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고용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 경제가 다운되겠고요. 또 이제 연관 산업, 부품업체라든지 이상차 밴드들 이제 전부 문을 닫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건 지금 전문가들이 계산도 못하고 있어요. 수출이 얼마가 줄어들 것만 계산하고 있는데 이 계산한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관세 10%를 인상하면 수출 가격이 4.5% 상승한다라고 이제 계산해 놨고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 보편 관세 시 총 수출 123억 달러, 19조 원 정도가 한국에서 감소할 거다. 뭐 대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20% 관세를 적용하고 상대국도 비슷하게 보복 관세를 할 경우 우리나라 총 수출의 448억 달러, 65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마다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트럼프가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까지는 계산된 게 없어요. 물론 이제 발표한 걸 그대로 실시할지 어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이 줄어드는 것 말고 그 관세 압박으로 다른 걸 양보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천연가스를 비싸게 구입해라. 또는 이제 미군 주둔비를 올려라. 안 그래도 트럼프가 자기였으면 10배 더 받을 수 있는데 바이든이 조금 받았다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다른 경제적 양보를 압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물리게 되면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 수입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가 그것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실 경제에서는 약속과 강대국 관계라면 그 관세만큼 가격이 오른 것을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업체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가격을 낮추고 그
비용은 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압박을 받아서 한국 업체가 관세 오른 것의 절반이나 또는 뭐 힘이 없으면 100%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싸게 팔아야 됩니다. 싸게 팔려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죠. 하지만 원자재나 뭐 이런 비용은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 있는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나 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는 거 해서 그 관세분을 한국 수출 기업이 부담하게 되면은 노동자 임금을 깎든지 부품부채 같은 경우는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한국의 노동자 납품업체 그리고 이제 완성차까지 그 비용을 주로 노동자들이 부담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수출이 줄어들 거고 또 이제 미국의 현직 공장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생산이 축소되고 고용이 감소되고 세수가 감소되겠죠.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지역 소멸인데 울산 같은 데는 그래도 이제 공장이 있어서 버티는데 그 공장이 이제 축소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가 다운되고 국내 총생산이 감소되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걸 언론에서는 얘기 안 해요. 그만큼 이제 기업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뭐 생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부가가치가 1조 원 만들어졌다. 1년에. 그러면 이제 그 부가가치는 이윤으로 기업가한테 배당되죠. 그리고 이제 이자나 임대료로 은행이나 뭐 토지 자산가한테 가겠죠. 그리고 임금으로 노동자한테 가고 세금으로 국가에 가고 남은 게 이제 잉여금으로 쌓이거나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부가가치가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한국으로 갑니다. 이유는 한국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고 이자나 임대료는 한국 은행이나 한국 그 땅 소유자들한테 가겠죠. 임금은 한국 노동자들한테 가죠. 세금은 정부하고 지자체에 내겠죠. 재투자도 주로 한국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현지법인이다. 알리바마에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는 한국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대주주입니다. 이유는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주주한테 가게 되는 거죠. 한국 소유주, 오너한테 가는 거고요. 이자나 임대료는 한국으로 올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미국 은행이나 미국 땅이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 자본가들한테 가게 되겠죠. 임금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죠. 세금은 미국에 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많고 재투자는 미국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은 미국 기업입니다. 따라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연관, 산업 연관이 한국의 여러 부품사들을 먹여 살리고 관련 지역에서 일거리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런 게 이제 미국 공장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부품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초반에는 한국에서 부품과 원자재를 미국 공장에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점차 그 물류 비용 같은 것도 있고 미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지역 경제와 산업 연관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의 그 흑자를 많이 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과 일자리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2017년에서 2023년 동안 트럼프 1기에서 바이든 3기까지 한국이
231조 원을 미국이 투자했습니다. 주요 국가 가운데 1등입니다. 국가 규모로 보면은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렇게 투자해서 직간접적으로 83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의 연도별 투자액 추입니다. 쭉 늘었죠. 쭉 늘었, 뭐, 700억 달러, 800억 달러 늘었고, 2024년은 상반기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하면은 뭐,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미국 투자가 세계 1위라는 겁니다.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 일본, 뭐, EU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미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또 상품 수지는 흑자이지만 서비스 수지는 만년 적자입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70억 달러 적자였어요. 연구개발, 컨설팅, 지적재산권 사용료, 여행 수지 같은 거에서는 항상 적자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보면은 미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여도도 굉장히 큰 거고요. 2023년 미국 내 고용 창출 10개 국가를 보면 한국이 1등입니다. 이 통계는 이제 주로 직접 고용을 중심으로 본 건데 한국이 2만 300개를 창출했고요. 2등 중국이 18,000개. 격차가 크죠. 이런 이제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만 양보해라 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닌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 이제 저도 정리 중인데, 뭐 거칠게 적어보면은 보호무역 체제, 그리고 이제 이 국제 분업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 지금 이제 국제 분업도 무너지고 공급망도 개편돼서 대외 의존 경제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성장을 취해야 되고, 이 미국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는 한국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줄여야 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야 일자리나 세수, 지역 경제 같은 게 살아나겠죠. 그리고 이제 FTA에 의해서 우리는 무관세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되고, 이 FTA 재협상 과정이나 또는 WTO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도 대부분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고쳐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좀 주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에 의존했을 때는 앞으로 갈수록 미국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브릭스 등으로 시장을 넓혀야 되죠. 지금 보수 관료들은 미국한테 잘 보이려면 중국 봉쇄에 더 앞장서 가지고 한국이 해야지 살아남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는 종속이 심해지고 뭐 갈수록 미국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입지를 좀 넓혀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산업 지역별 산업 정책을 세워야 된다.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일자리, 지역 경제 차원에 돼야 되고 이걸 노동조합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 산업 지역별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나 산별 협상으로 추진을 해야지 미국도 함부로 이걸 건드리기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정부와 자본 중심으로만 가지 말고 노동자와 지역 시민까지 포함해서 좀 폭넓은 이런 이제 방음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량이나 에너지, 부품 소재 장비 기술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다립해야지 이런 것까지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다 넘겨주면은 앞으로 이제 더 대안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재무동장,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